62세 평경욱 씨는 며느리의 끔찍한 행동 때문에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전 어머니 같은 분을 시어머니로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평 씨의 며느리는 요즘으로 쳐도 다소 늦은 나이, 그러니까 여자 나이 39살에 시집을 온 늦가기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의 나이를 처음 들은 평 씨는 아들에게 우려를 표하기도 했었죠. 39이라고? 아니, 너무 많은 거 아니니? 게다가 그 정도 나이면 당연히 아이는 낳기 힘들 테고. 평소 아들이 무척 아이를 좋아하기도 했고, 그리고 평 씨 스스로도 손주를 안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한 번 사랑에 눈이 뒤집히면 앞뒤 안 가린다고 누가 그랬던가요? 평 씨의 아들은 그런 것쯤은 상관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난 괜찮아요. 요즘 아이 낳는 커플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다른 무엇보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요.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네가 그렇다면 나야 뭐 할 말이 없지. 아들의 단호한 말에 평 씨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백년 가약을 맺었고, 평 씨는 비록 그토록 염원하던 손주는 없더라도 아들 부부가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 씨의 착각이었습니다. 응, 아들. 바쁘니? 엄마, 죄송해요. 제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조금 이따 연락드릴게요. 그래. 바쁘다면 어쩔 수 없지. 그날 이후로도 한 달이나 2달 간격으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많은 망설임 끝에 하는 행동이었고, 단순히 둘의 안부가 궁금해서였어요. 하지만 또 안 받네. 정말 그렇게 바쁜가? 어쩌다 며느리가 전화를 받아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지금 친구들이랑 잠깐 바깥에 나와서요. 끝나고 바로 전화 드릴게요. 짧고 명랑한 목소리였지만 평 씨는 왠지 모를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친구들과의 만남이 끝나자마자 전화를 하겠다던 며느리는 그 어떤 연락도 주지 않았죠. 평 씨는 결혼 전 며느리가 했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제가 살갑게 자주 연락도 드리고 찾아뵙고 할게요. 걱정 마세요. 환하게 웃으며 싹싹하게 말하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현실에는 그저 홀로 남은 평 씨뿐이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뭘 몰라도 한참 몰랐던 거지. 사람이 저렇게 쉽게 변한다는 것을. 물론 평 씨라고 며느리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노인네도 아니고 며느리가 하는 말이 빈말일 수도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쩌겠나요? 내 아들을 데려가는 여자인데. 나한테 남은 선택지는 믿는 것뿐인걸. 평 씨는 홀로 남은 집, 홀로 남은 거실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채널을 돌리며 시끌벅적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봤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서운함은 쉽게 가시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있어서만은 안 되겠다. 나도 나름대로 혼자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지. 평 씨는 애써 덤덤한 척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아들 며느리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혼자 사는 게 뭐 어때서?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걸. 스스로 위로하며 새로운 취미도 찾고 동네 경로당에도 부지런히 나갔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화투도 치고 노래 교실에서 목청껏 노래도 불렀죠. 웃고 떠드는 동안은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어머, 연희 엄마. 그 코트는 또 뭐야? 아, 이거 우리 아들이 나 겨울에 춥다고 밍크 하나 사줬거든. 정말로? 이야, 정말 효자네, 효자야. 경로당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도 그들 또한 각자 가정이 있고 평시와는 달리 정상적으로 가족과 더불어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있으면 생일 아니야? 아들하고 며느리가 뭐라도 안 해준대? 평씨를 향한 물음이었습니다. 비수처럼 날카롭게 파고든 말에 평씨는 잠시 입을 우물거렸죠. 그게 글쎄, 우리 아이들이 워낙 날 깜짝 놀래키는 걸 좋아해서 아마 몰래 뭘 꾸미고 있을 거야. 내가 물어봐도 절대 말을 안 해주더라고. 그렇지? 여하간 부럽다, 부러워. 연신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부럽다는 말에 평씨는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깜짝 파티는 무슨. 정작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무도 없는 집구석뿐인걸. 생일 당일 아침 일찍부터 괜스레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혹시 아들 며느리로부터 연락이 올까 싶어 올리지도 않는 휴대폰을 열었다 닫았다. 괜히 만지작거렸지만 액정은 잠잠하기만 했죠. 기대하지 말자, 기대하지 말자. 수없이 되뇌었지만 텅 빈 가슴 한구석에서 차오르는 서운함을 어쩔 수 없더군요. 혼자 미역국이라도 끓여 먹어야 하나? 아니면 나가서 친구들이랑 밥을 먹을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지만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 냄새가 풍겼고 그나마 있던 식용마저 바닥을 찢게 만들더군요. 하지만 평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혼자서라도 먹어야지. 내 생일 나라도 축하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 씩씩하게 마음먹고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렸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미역국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지만 평씨의 마음은 횡하기만 했습니다. 식탁에 홀로 앉아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평경옥.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살자. 응, 꼭 그래야지. 억지로 씩씩하게 말했지만 숟가락을 든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미역국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버거운지 TV에서 온 가족이 모여 생일을 축하하는 장면이 나왔고 그걸 보던 평씨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책 맞게. 왜 울고 난리야? 괜찮다면서. 결국 평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초라한 생일상 앞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닦아도 멈추지 않는 눈물 때문에 텅 빈 거실이 뿌옇게 흐렸습니다. 결국 평씨는 생일날에 눈물과 함께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늦지막이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생신이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지 뭐예요. 요즘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친구들이랑 여행 다녀오느라 그랬어요. 그래도 이해해 주실 거죠? 밝고 경쾌한 목소리였지만 평씨의 귀에는 빈 깡통이 요란하게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바쁠 수도 있지. 여행도 갈 수 있고. 다음에는 제가 꼭 챙겨드릴게요.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이라는 말이 그처럼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평씨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몇 시간 후 아들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죄송해요. 제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주말에 꼭 찾아뵐게요. 우리 그때 같이 맛있는 거 먹어요. 그래, 바쁜데 어쩌겠니? 회사 일 힘들지? 애써 나 신경 쓸 필요 없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끊어진 전화기를 멍하니 바라보며 평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텅 빈 집안, 싸늘한 공기만이 평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켜져 있는 TV에서는 여전히 시끌벅적한 소리가 흘러나왔지만 평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죠. 그 다음 이른 명절 때 벌어졌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 때는 정말 꼭 내려갈게요. 걱정 말고 기다려주세요. 아들과 며느리는 미리 전화를 해서
평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약속이라서 평씨는 다소 의아했지만 이해는 되었죠. 그도 그럴 게 작년 명절을 며느리네 친정에만 가고 평신에는 얼굴도 비치지 않았거든요. 아들의 확답에 평신은 오랜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내내 흥얼거렸죠. 그래, 이번 명절은 외롭지 않겠구나. 하는 희망 덕분이었죠. 아들과 며느리에게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정말 외로웠거든요. 하지만 명절 당일 평씨는 또 다시 홀로 있어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아들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더군요. 며느리로부터 응답은 늦은 오후에 나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 오늘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어제 밤새 다른 일을 하다가 둘 다 늦잠을 자버려서 지금 내려가도 늦을 것 같은데 어쩌죠? 아들 며느리는 사정상 휴가를 길게 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평씨는 애써 서운한 마음을 감추며 물었습니다. 밤새 다른 일을 하다니. 뭘 했는데 그러니? 평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며느리가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친구들이 놀러 왔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술 한잔 한다는 게 어쩌다 보니 과음으로 이어져서요. 전화는 끊겼지만 평씨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휴대폰이 오늘따라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미리 준비한 명절 음식들이 점점 식어가는 것처럼 평씨의 마음도 싸늘하게 식어갔죠. 밤새 과음을 하다 늦었다고? 그래, 그랬단 말이지. 씁쓸한 생각에 평씨는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평씨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안에 홀로 남겨진 평씨는 깊은 고독감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후 평씨는 아무렇지 않게 안부 전화를 걸어온 며느리의 목소리에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시죠? 저희는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캠핑 가기로 했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집에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찍은 사진 보내드릴게요. 평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해맑게 아들 며느리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 고맙다. 잘 지내라. 힘없이 전화를 끄는 평씨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평씨의 눈에는 온통 잿빛으로만 보였습니다. 명절에는 시간이 없어서 오지도 않았으면서 정작 나한테는 이렇게 자기들 재밌게 산다고 사진을 보내고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 자꾸만 반복되는 아들 며느리의 행동에 평씨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평씨를 외면했던 아들 부부의 행복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곧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뭐라고? 교통사고? 평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아들이었죠. 전해온 소식은 며느리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실려갔다는 거였습니다. 엄마, 어떡하죠? 나 이런 일 처음 당해봐서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놀러 가다가 그렇게 됐다는데 몸은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들은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씨는 불안한 마음에 재촉했죠. 뭔데 그래? 뜸들이지 말고 말해봐. 사고 이후로 사람이 좀 달라졌어요. 뭐라고 해야 하나. 겉모습은 내가 알던 집사람인데 말하는 거나 행동은 완전히 이상하다니까요. 평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달라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자꾸 헛것을 보는 것 같고 사람들을 의심해요. 특히 나를 마치 내가 자기를 해치기라도 할 것처럼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평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그래도 걔가 얼마나 밝은 성격이었니? 나도 모르겠어요, 엄마. 병원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뭐 그런 거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해요. 평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외면했던 며느리였지만 하루아침에 딴 사람처럼 변해버렸다는 소식은 안타까움을 넘어 충격으로 다가왔죠. 일단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걔 상태를 좀 봐야겠다. 평 씨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혹시 몰라 며느리가 좋아하던 반찬 몇 가지도 함께 챙겼죠. 병원으로 가는 내내 평 씨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변했다는 걸까? 혹시 영영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건 아닐까?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침상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죠. 평 씨를 발견한 며느리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평소와 달리 며느리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생기 넘치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래, 몸은 좀 괜찮니? 소식 전해 들었다. 많이 놀랐다면서? 평 씨는 애써 다정한 목소리로 물으며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뒷걸음질 치며 평 씨를 피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혹시 저를 해치려고 오신 건 아니죠?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평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얘, 그게 무슨 소리니? 내가 너를 왜 해쳐? 평 씨는 며느리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며느리의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다들 저를 속이고 있어요. 어머님도, 남편도, 간호사들도. 며느리는 횡설수설하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평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며느리는 격렬하게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제발 저를 내버려 두라고요. 며느리의 눈에는 공포와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평 씨는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굳은 듯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보셨죠? 요즘 계속 이래요. 저를 전혀 믿지 못하고 마치 제가 자기 원수라도 되는 것처럼요. 평 씨는 며느리의 달라진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밝게 웃으며 자신을 어머님이라고 부르던 그 며느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며느리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평 씨는 아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며느리를 돌보기 위해 아들 집에 며칠 더 머물게 되었죠. 엄마 부탁드려요. 요즘 집사람 상태가 너무 불안해서 엄마가 곁에서 조금 돌봐주시면 안 될까요? 힘겹게 말을 잇는 아들의 모습에 평 씨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돌보는 일은 예상보다 훨씬 더 힘겨웠습니다. 며느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 때가 되어도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고 평 씨가 말을 걸면 불안한 눈빛으로 쏘아보거나 혼잣말을 중얼거리기 일쑤였죠. 다 거짓말이야. 아무도 믿을 수 없어. 혼잣말은 점점 더 심해져 섬뜩한 내용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평 씨는 그런 며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가 어쩌다 저렇게까지 망가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의사의 말로는 조현병으로 발전된 것 같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밤 평 씨는 잠결에 낯선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살며시 눈을 떠보니 며느리가 방문 앞에 서 있었죠. 퀭한 눈으로 평 씨를 노려보던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님이 나를 미워하는 거 다 안다고요. 평 씨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얘, 그게 무슨 소리니?
내가 너를 왜 미워해? 하지만 며느리는 평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 알아요. 남 몰래 나 욕하고, 나 미워하는 거 다 알고 있다고요. 날 속일 생각 마세요. 며느리는 퀭한 눈으로 허공을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듯 했죠. 평씨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씨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칼로 다듬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안 돼! 하지 마세요. 등 뒤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씨가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며느리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칼로 뭘 하시려는 거예요? 저를 죽이려는 거죠? 급기야 며느리는 끄끄거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씨는 황급히 칼을 내려놓고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예, 아니야. 오해야. 나는 그냥 아침 준비하려고. 하지만 며느리는 평씨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에요. 어머님은 날 죽이고 싶어 하잖아요. 며느리는 발작하듯 울부짖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평씨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며느리의 망상증에 평씨는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돕겠다는 처음 마음과 달리 매일 반복되는 의심과 불신은 견디기 힘들었죠. 이러다가는 내가 먼저 쓰러지겠네. 평씨의 혼잣말에는 짙은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식사, 청소, 빨래, 모든 집안일을 도맡았지만 며느리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뿐이었죠. 어머님, 제 옷에 뭐 하신 거 아니죠?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네 옷에? 아니, 내가 대체 그걸로 뭘 할 수 있겠니? 모르죠. 그건 또 어떤 날에는 음식을 해줘도 설마 음식에 독이라도 타신 건 아니겠죠? 따위의 말들을 하는 며느리를 보며 평씨는 안타까움과 점차 차오르는 화 때문에 겨우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제발 진정 좀 해. 아무도 널 해치지 않아. 그 순간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습니다. 어머니, 절 이렇게 밀치시면 어떡해요? 마침 들어오던 아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며느리에게 달려갔습니다. 괜찮아? 어디 다쳤어? 며느리는 울먹이며 평씨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님이 날 밀었어. 아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평씨는 억울함에 소리쳤죠. 내가 도대체 언제 널 밀었다는 거야? 아들은 말없이 며느리를 부축했습니다. 그날 밤 평씨와 아들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집사람이 저러는 거 엄마 잘못 아니란 거 알아요. 저도 너무 지치네요. 회사도 힘든데 일 끝나고 오면 또 이러고 있어야 하니. 아들의 눈에는 슬픔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평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를 저렇게 두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어디 병원이나 시설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니니?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어디서 받아줄지. 정신병원, 특수시설 등등. 아들과 평씨는 많은 논의를 해보았지만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본인한테 물어봐야 하지 않겠니? 막막한 고민을 하던 찰나 어느 날 며느리가 뜻밖의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저 템플스테이 가고 싶어요. 템플스테이? 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좋아 보이던데요. 놀란 평씨와 아들에게 며느리는 힘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강원도 쪽에 오래된 사찰에 영험하신 스님이 계시대요. 거기 가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며느리의 간절한 눈빛에 평씨와 아들은 결국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네가 정 그렇게 원한다면야. 아들은 걱정스레 덧붙였죠. 하지만 혼자는 안 돼. 주말엔 내가, 평일에는 엄마가 번갈아 가면서 함께 있자.
그렇게 템플스테이가 결정되었습니다. 아들이 차로 직접 사찰까지 데려다 주었고 평씨가 며느리를 돌봐야 하는 평일. 아들은 평씨를 데려다 주면서 말했습니다. 집사람 상태가 생각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스님 말씀도 잘 듣고요. 힘드시겠지만 잘 부탁드려요, 엄마.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네. 넌 다른 걱정은 말고 회사 일에만 집중해라. 아들의 말에 평씨는 희망을 품고 사찰로 향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마주한 며느리의 얼굴은 한결 편해 보였죠. 평씨는 잠시 주저하다가 며느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몸은 좀 괜찮아졌니? 며느리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여기는 도시랑 다르게 공기도 좋고 마음이 편하네요. 아들은 평씨에게 며느리를 부탁하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산속 깊은 곳 꼭대기에 위치한 사찰은 고요했지만 어딘가 스산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꼈네. 하늘을 바라보던 평씨는 고개를 내리다가 자신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에 순간 흠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평씨를 향해 입이 찢어져라, 말 그대로 찢어져라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어머님이랑 다시 같이 있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뻐요. 며느리가 말을 하는 순간 하늘에서 빗방울이 하나 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씨가 스님에게 안내받은 방에 짐을 풀자 며느리는 평씨에게 더없이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나긋한 목소리로 어머님을 부르고 손수 다린 옷을 건네며 미소까지 지었죠. 어머님, 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역시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요. 평씨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며느리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정말로 회복되고 있는 걸까? 긴장 속에서도 희망을 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음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후부터 날이 흐리더니 저녁 무렵이 되자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씨는 아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여긴 잘 있으니 걱정 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랑 같이 산책 가실래요? 산책?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씨에? 그게 사실 스님이 알려주신 좋은 장소가 있거든요. 비가 와야 오히려 더 빛나는 곳이라서요. 평씨에게 말하는 며느리의 눈빛은 뭐랄까 묘하게 반짝였습니다. 이전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낯빛이라서 잠시 고민하던 평씨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네가 정 그렇다면야. 감사해요, 어머니. 바로 준비할게요. 평씨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며느리의 손에 이끌려 결국 따라 나섰습니다. 우비도 없이 산길을 걸으며 속으로는 괜히 나왔다 싶었죠. 여기 산 꼭대기 쪽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보는 경치가 정말 끝내줘요. 비가 점점 거세지면서 발밑이 질퍽거렸습니다. 산길을 오르던 중 평씨는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겠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길한 기운이 점점 짙어졌거든요. 뭔가 이상한데. 왜 이리 몸이 무겁지? 숨이 차오르고 빗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며느리의 실루엣이 점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평씨가 이따금 숨이 차서 걸음을 멈추면 며느리는 그런 평씨를 자꾸만 재촉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 더 힘내세요. 너는 힘들지도 않니? 힘들긴요. 어머니랑 여기에 오는 날을 제가 얼마나 꿈꿨는데요. 며느리가 손을 뻗어 지친 평씨를 이끌었습니다. 저기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말하던 바위가 눈에 보였습니다. 바위 근처에 보이는 작은 나무 정자가 있었죠. 저기 정자 보이시죠? 그쪽에 서면 이 산이 한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 그런데 멀리서 보기에는 좀 위험해 보이는데.
정자는 오래돼서인지 이리저리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가 말한 전망 좋은 곳은 낭떠러지랑 가까웠고 바닥에는 비에 젖은 낙엽이 가득해 너무 위험해 보였죠. 평씨가 고개를 뒤로 돌리며 말을 했습니다. 여기는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 평씨의 말은 중간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뒤에서 며느리가 또다시 소름 돋게 웃고 있었거든요. 마치 스스로 입을 찢고 싶은 사람처럼요. 어머니랑 꼭 이 장소에 오고 싶었어요. 며느리의 미소를 보며 소름이 돋은 평씨는 온몸이 딱딱히 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서 있는 거니? 평씨의 말에 며느리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답은 했지만 어머니가 그러셨죠? 어머니는 절 해치지 않으셨다고. 평씨의 말에 답한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묻고 혼자 답하는 거였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분명히 절 해치려고 했어요. 매일 아침, 매일 밤마다. 제가 모를 것 같아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너를 해치려고 했다고? 어머니가 나무판을 꺼내고 칼을 들면서 말했잖아요. 언제 쟤를 죽일까? 아니면 삶아 먹을까? 제가 모를 것 같아요. 나무판? 설마 도마를 말하는 거니? 아니, 대체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비켜라, 난 이제 갈 테니. 며느리의 광증에 두려움을 느낀 평씨가 곁을 지나 산을 내려가려는데 뭐야? 며느리가 그런 평씨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못 가. 뭐라는 거야, 얘가 진짜. 어서 안 비켜? 못 비킨다고. 또 여기서 내려가면 네가 오늘 나 죽일 거잖아. 뭐라고? 얘, 너 진짜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평씨가 뭐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며느리는 그대로 평씨를 밀어버렸습니다. 평씨는 뭐라고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그대로 낭떠러지 너머로 몸이 밀려버렸고 추락하는 자신을 내려다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 며느리의 얼굴. 그것이 평씨의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비는 그쳐 있었고 다음 날 아침 해가 떠 있었습니다. 뼈아픈 고통과 함께 평씨는 자신의 몸이 무언가에 걸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다행히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치던 평씨의 몸은 수풀과 나뭇가지에 엉켜 멈춰 선 것이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평씨는 온몸에 쑤시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움직이려 할 때마다 부러진 나뭇가지가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평씨는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 누구 있습니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평씨는 젖먹던 힘을 쥐어짜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기요? 여기에요. 평씨의 목소리를 듣고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사찰의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조심스럽게 평씨를 수풀에서 구조했고 곧바로 평씨를 업고 사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도착합니다. 평씨는 비몽사몽한 의식을 붙잡고 스님에게 업혀 사찰로 옮겨졌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다행히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죠. 평씨는 의식을 되찾자마자 곁에 있던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제 며느리가 절 밀었어요. 그 아이 근처에서 절 떨어뜨려 주세요. 평씨의 말에 스님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말했습니다. 예, 걱정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그분 혼자만 사찰로 돌아와서 저도 걱정되어 나가봤던 참이었습니다. 그럼 제 며느리는 지금 평씨가 불안에 떨며 말하자 스님이 걱정할 필요 없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자꾸 어머님의 행방을 물으니까 계속 얼버무리더군요. 너무 이상해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니까
왜 자기를 못 믿냐고 난동을 부리고요. 결국 멋대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아이가 나갔다고요? 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근처 마을이나 산 어귀에 있을 겁니다. 일단 제가 경찰을 부른 상태입니다. 아드님께도 연락드렸고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이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스님의 말에 평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지. 평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보다 어서 몸부터 추스르셔야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와 아들이 사찰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평씨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평씨는 아들의 손을 잡고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다. 난 괜찮아. 평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경찰은 며느리의 행방을 어렵지 않게 찾아내었습니다. 체포된 며느리는 처음에는 발뺌을 했다더군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애초에 같이 산에 올라간 적도 없다고요. 하지만 며느리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며느리가 평씨를 절벽 꼭대기로 데려가는 모습과 이후에 혼자 웃으면서 내려오는 모습이 담긴 살림포 CCTV 영상. 평씨가 절벽 밑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 결정적으로 며느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광증이 도져 횡설수설하며 범행을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맞아요. 내가 그랬어요. 어머님은 항상 날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방어 차원에서 한 일이라고요. 결국 며느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평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평씨 곁에서 간호하며 눈물로 용서를 구했죠. 엄마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집사람이 저렇게 심한 병자인 것도 모르고 엄마를 다치게 하다니. 평씨는 그런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그런 말 마라. 그게 왜 네 잘못이니? 시간이 흘러 평씨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남긴 상처는 평씨의 마음속 깊이 흉터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며느리의 정신질환은 참작되었지만 명백한 증거와 범행 자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결국 며느리는 치료 감호와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문,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치료 감호에 처한다. 재판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고 평씨는 덤덤한 표정으로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겪을 만큼 겪은 고통이었기에 더 이상의 눈물도 나오지 않았죠. 평씨는 퇴원 후 아들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이전보다 더 살뜰하게 평씨를 챙겼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제가 더 잘할게요. 그동안 너무 죄송했어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평씨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다. 이제부터라도 서로 의지하며 잘 살면 되는 거야. 두 사람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죠. 어느 날 아들은 평씨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 집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갈까요? 여기 있으면 자꾸 안 좋은 기억만 떠오를 것 같아서요. 평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새로운 곳에서 좋은 시작을 하는 것도 좋겠지. 두 사람은 정든 집을 떠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새 집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죠. 평씨는 텃밭에 꽃과 채소를 심으며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되찾아갔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에 생기가 도시는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평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이렇게 흙 만지고 햇볕 쬐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기분이야.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끔찍한 상처를 남긴 과거는 지울 수 없겠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